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를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조정통합의 원리.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조정통합. 요 중요하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조정통합이라는 거는 분업화된 개인이나 집단의 작업 활동을 상호 연결시키는 활동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분업화되어 있죠. 병원으로 치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네 개 커다란 부서로 얘기합시다. 뭐죠? 진료부서, 간호부서, 진료지원부서, 그리고 행정부서 뭐 이렇게 네 개로 더 많이 갈린 데도 있지만 네 개로 크게 갈랐다고 쳐봐요. 분업을 시켰죠. 진료부서는 진료만에, 간호부서는 간호 업무만에, 진료지원부서는 진료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 업무를 해. 행정부서는 진료하고는 직접적 상관은 없지만 어떠한 관련된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분업이 되어 있죠. 그냥 분업화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업화된 개인이나 집단의 작업 활동을 어떻게 한다. 조정통합이라는 거는 상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부서, 간호부서, 진료지원부서, 행정부서를 분업을 시켰지만 다시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과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예서 4명을 한 팀으로 짜줬다고 쳐봐요. 여러분들 캡스톤 디자인 하잖아요. 4명이서 캡스톤 예를 들면 되겠다. 4명이 한 조가 돼서 캡스톤을 한다라고 치면은 한 명은 코딩을 하고 한 명은 뭐 그래픽을 담당하고 한 명은 서버를 담당하고 뭐 한 명은 뭐 뭘 담당하고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고 치면은 그 4명이 하는 일이 다 다르죠. 어떻게 된 거예요? 분업하는 거잖아. 나눠서 하잖아.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합쳐야 되겠죠. 그러한 것을 조정 통합의 원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의 규모 증대는 응집력의 저하. 그런데 4명,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캡스톤을 하는데 둘이서 하면은 마음이 그나마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그나마. 그런데 만약에 캡스톤 디자인을 하는데 4명이서 해요. 그러면 마찰이 조금 일어나. 10명이서 한 팀 갖고 하면 어때요? 꼭 안 하는 친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4명일 때도 안 하는 애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인가 그때까지 캡스톤을 담당했었어요. 그러면은 친구들 짜서 캡스톤 발표하게 하고 하다 보면 뭐가 발생하냐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하는 애들은 하고 안 하는 애들은 안 한단 말이야. 그 저한테 꼭 와서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자, 뭐예요? 응집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수록? 인간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응집력, 뭉치는 힘은 떨어진다. 업무가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다양해질수록 이질성의 심화를 초래한다. 이질성은 서로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가방만 만든다. 가방은 너무 좀 복잡한가? 뭘 할까? 제일 심플한 거, 제일 간단한 걸 뭐가 있을까요? 고무 그 대야라 그러나요? 고무 그릇 커다란 그 막 옛날에 빨래 그런 거 있잖아요. 고무 그릇을 만드는 회사다. 고무 녹여서 형틀에다 찍어서 파는 거야. 업무가 단순할수록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찰이 많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달라. 그러면은 뭐가 발생하느냐? 서로 자기가 맞다라고 싸워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한 대를 만든다고 칩시다. 마케팅 팀이 있고 디자인 팀이 있고 개발 팀이 있고 뭐 회계도 있고 다 섞여 있잖아요. 이랬을 때 디자인 부서에서 야, 이 디자인이 제일 잘 먹혀. 이게 요즘 디자인이야.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철판으로 찍어서 만들어야 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돈이 기존 거보다 2배로 많이 든다고 칩시다. 이쁜 건 인정하지만 그러면 이쁜 건 인정하겠지만 디자인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것을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짜리 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니네가 이런 디자인 만들면은 이거 2천만 원 절대 못 팔아. 최소 3천만 원 해야 돼. 그러면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떠한 우리 차가 팔아야 될 세그멘테이션 안에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네가 디자인을 뭘 한다 그래? 그러면 이쪽 팀에서 니네가 경영을 뭘 한다 그래? 마케팅 부서에서는 또 막 뭐라 그러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잘났다고 하면은 너무 전문화되다 보면 뭐가 되냐면 배타적 비협조적인 할거주의. 할거라는 거는 패거리 문화거든요.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는 거야. 야, 쟤네하고 저기 뭐 디자인 부서랑 말 섞지 마. 쟤네들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혹은 디자인 부서에서는 저기 그 예산 담당하는 그 팀 혹은 기획조정실하고 얘기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겠죠. 예. 그래서 문의는 사람이 힘듭니다. 문의라는 사람은 조정통합의 원리는 현대조직의 최고 제1의 원리라고 주장을 해요. 왜요? 현대조직은 아주 복잡하고 전문가들이 다 모여있는 팀이기 때문에 서로 잘났거든. 그런데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직에 존재하는 거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 목표가 흔들리면 조직이 존재할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서로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는 거거든. 원래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조정 통합을 잘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조직에서 최고다. 최고와 제일의 원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최고라고. 이거를 잘 이렇게 다시 섞을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좋은 경영자다 이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계층제의 원리, 수직적 분화라고 돼 있어요. 자, 계층제의 원리라는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권한과 책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던지 하면 두 가지가 항상 따라오는데 첫 번째가 권한을 줍니다. 권한을 주면은 뭐가 따라온다? 책임이 따라온다. 이것은 어떻게 한다?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정비례 관계예요. 권한이 강화될수록 모두 많아진다. 책임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평사원, 일반 신입사원이라 칩시다. 신입사원은 권한이 많을까요? 없어요.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없어. 대신 권한이 없으니까 모두 없어요. 책임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그렇게 크게 막 감옥에 갈 정도로 막 문제가 될 건 없다라는 거야. 반면에 과장이 권한이 신입사원보다 크겠죠. 반면에 책임도 더 많아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권한은 가장 많이 들고 있죠. 그런데 모두 가장 많은 거다. 원래는 책임도 가장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감옥에 간다든지 그러면 누가 갑니까? 대표이사가 가는 거죠. 일반 사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은 권한도 많지만 책임도 막중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권한만 많이 갖고 책임은 안 가지려고 그러면 그건 양아치죠. 그건 양아치고 깡패들도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깡패들도 두목이 책임지지 아닌가요? 꼬리 자르기 하나. 그건 양아치죠. 그렇게 하면은. 권한이 많으면 책임도 자기가 져야 돼요. 그게 계층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뭐 피라미드화 시킨 거예요. 쉽게 하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병원장, 뭐 부원장, 부장 이렇게 직급 체계화되어 있는 것, 이것을 계층대라고 이야기를 한다. 통솔 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의 수는 적어지고 좁아지면 계층의 수는 많아진다. 무슨 얘기냐? 통솔 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의 수가 적어진다. 쉽게 해서 내가 컨트롤하는 직원이 10명이다. 근데 보통은 10명인데 나는 50명을 한다. 그러면은 뭐 부원장부터 뭐 부장 이런 게 짧아진다는 거예요. 뭐 한 3개 단계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반면에 통솔 인원이 적어지면 계층 수는 많아지는 뭐 이런 모습.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 업무 분담 및 권한 위임의 통로, 질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질서와 통일성 확보입니다. 이게 핵심 단어예요. 질서가 생기고 통일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한 개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의사소통 통로, 뭐 승진 뭐 통로 뭐 이렇게 되는데 단점은 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조직의 경직화예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조직의 경직화는 조직이 어떻다? 딱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계층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위까지 전달되기가 힘들고 무엇인가 딱딱 만들어져 있는 군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에서 시키면 쭉쭉쭉 하는 거여서 명령 하나로 일사천리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무엇인가 이렇게 그렇게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죠.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계층제를 잘 안 쓰죠. 자유로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로운 뭐 어떠세요 화면에 자유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계층제를 사용을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뭐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전통적인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층제를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효율적이고 빨리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자,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통설범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상급자 한 사람이 몇몇의 그냥 부하 직원을 거느리느냐. 뭐 이런 거를 통설범이라고 한다. 그리고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명령 통일의 원칙,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의 업무 담당자는 언제 어디서나 단일한 명령 계통에 따라서 바로 직속 상관 한 사람한테만 명령을 받아 복종한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계층제에서는 나한테 명령을 직접적으로 내리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나는 마케팅 부서의 일반 사원이야. 그럼 난 누구한테 명령을 받고 일하는 거야? 마케팅 부서의 과장한테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디자인 팀의 과장이 이름은 과장이만 나하고는 틀리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명령을 한다. 그러면 들어야 될까? 듣지 말아야 될까? 들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부서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부서 일을 할 건덕지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명령을 받아 복종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조직이 안정적이고 굉장히 책임이 명백화되죠. 이러한 게 있는데 단점은 너무 딱딱하게 형식적으로 굳을 확률이 있다라는 게 이제 단점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조직 개념의 뭐 고전적 조직 이론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테일러가 뭐 말하고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조직 이론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앞에도 뺐죠, 제가. 이거 다 빼세요. 넘어가도 됩니다. 인간관계론 필요 없어요. 넘어가고 현대 조직에 의해 됐어요.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옛날 책을 다시 갖고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고요. 투입전환 산출은 우리가 했었죠. 자, 이것도 뭐 넘어가고 한번 읽어보세요. 심심하시면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등장하는 게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이라는 거예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공식적 조직, 공식 조직은 법률이나 규칙에 직제에 의해 형성된 인위적 제도적 조직이라고 하죠. 분업 체계에 의해서. 자, 비공식 조직은 구성원 상호 간의 인간적 관계.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을 때 부장, 과장, 뭐 대리이사, 뭐 평사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뭐라 그래요? 공식적 조직이에요. 공식적으로 만들었어요. 그 회사에서. 그렇죠? 국가기관 중에서는 장차관이 있고 뭐 국장이 있고 뭐 사무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공식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준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에요. 무엇인가 그 조직에 어울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혹은 오래 일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과장이나 이사나 대리란 사람이 신입사원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업무, 그 조직에서만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걸 공식적 조직이라 그래요. 자, 비공식적 조직은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을 한다. 그러면 게임 동아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동호회 같은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맛집 탐방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맛집 탐방 동호회. 동호회나 동아리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위아래가 있고 이런 것보다는 자연 발생적이고 나와 있죠. 자의적. 무엇인가 어떠한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우리가 좋아서 뭉친 거야. 당구 좋아해서 만들어지는 당구 동호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식적 조직, 공식 조직이라는 거는 어떠한 기업에서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이고 비공식 조직은 그 기업에서 갖고 있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어떠한 동아리나 동호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이 왜 중요하냐라고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뭐 동아리 만드는 게 왜 중요해? 여기서 나오는 순기능, 역기능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비공식 조직이 기업에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부터 시작을 하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회사에 가면은 일만 하면 되는데 무슨 회사에서 등산 동아리도 있고 게임 동아리도 있고 무슨 동아리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만든단 말이에요. 뭐 요새는 주식 동아리도 있대요. 제 친구는 뭐 주식 모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회사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강압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야. 다른 부서 사람들하고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그냥 만든 하나의 동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은 그러면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자, 좋은 기능은 뭐냐면은 공식 조직의 경직화를 완화시킨다. 워낙 그 비즈니스 관계로 얽혀 있잖아요, 회사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너무 딱딱하고 사람들이 서로 실제로 말로만 이렇게 한 조직이라 그러지 그게 없는 거죠. 그 협력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이런 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속감, 일체감, 만족감을 그 공식 조직에선 가질 수 없지만 비공식 조직에서는 만들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를 한다든지 그 회사에서 내가 외롭지 않다라든지 내가 비록 우리 부서 사람들하고는 모두 친하진 않아. 우리 부서의 팀장은 쓰레기고 되게 재수 없지만 다른 우리 친한 우리 사원들끼리 이야기했을 때는 편하단 말이야. 뭐 이런 거예요. 뭐 제 친구를 들고 예를 하자면 맨날 팀장 욕을 해요. 욕을 하고 또라이다 사이코다 하는데 그런 걸 어디서 풀어요? 그 사람 뒷담화가는 또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야. 무슨 예를 들자면 주식 동아리다. 그냥 거기 모여갖고 이제 그 팀장 욕을 하는 거야. 뭐예요? 조직에 대해서 나름의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웃어 보니까 실제로 그 인간이 만드는 조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그리고 다른 부서 사람들도 막 뒤섞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른 부서 간의 정보의 흐름을 촉진을 시킨다든지 야 니네는 이러냐 저러냐 공식 조직일 때는 말 안 하다가 비공식일 때는 얘기를 한다든지 무엇인가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갖고의 좀더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공식적 조직에서 능률을 제고한다. 쉽게 해서 나는 게임을 좋아하고 난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데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회사 다닐 때는 없어. 심심해 좀 짜증나. 그런데 회사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 뭐 4-5명이 만들었다. 그러면 공식적 조직에서도 이제 신이 나는 거야. 내가 꼭 회사를 다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분위기 조성하는데 좋다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게 꼭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게 있죠. 과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자, 뭐냐면 첫 번째는 일부 구성원의 소외감. 이러한 어떠한 비공식적 조직에 들어가지 못한 조직원들, 뭐 내가 내성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는 별로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다든지 나는 주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소외감.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죠. 소외감이 나타나고 공식적 의사소통 왜곡의 가능성이 있더라. 자, 무슨 얘기냐? 공식 조직의 지식, 명령이 구성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공식 조직 마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공식 조직의 지시나 명령을 왜곡해서 듣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게 하기 싫어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얘기하는 거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기 혹 해갖고 야 근데 우리는 마케팅 팀인데 만약에 디자인 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거는 뭐 그렇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100% 공식적 조직에서 하는 걸 의심 품는다든지 내가 뭐 디자인 팀에서 듣기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네. 자, 그다음에 정실 개입의 통로라 그래서 자, 오히려 비공식 조직을 어떠한 공식적 조직을 그 조종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한 것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떠한 뭐 증권 동아리가 있다. 근데 이게 그냥 순수한 증권 동아리가 아니라 일단 잘 나가려면 여기 들어가야 돼. 비공식 조직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출신들만이 뭐 무엇을 진급이 빠른다든지 뭐 이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익 집단으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단체로서 뭐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실제. 자, 이런 게 이제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비공식 조직의 통제와 한계에 보시면 통제라는 건 조직 내에 비공식 조직의 실태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조직에서 병원에서도 우리 병원에 이러이러한 비공식 조직이 있구나. 일단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죠. 뭐가 있는지. 의사 전달을 하고 참여하든지 설득하든지 그리고 비공식 조직의 존재를 이해하고 너무 이상한 것만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고 한계는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비공식 조직에. 들어가지 않겠죠. 아, 여기 가봤더니만 기존의 공식 조직하고 다를 게 없어. 막 잔소리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가고 싶겠어? 가기 싫겠어? 가기 싫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할 게 아니에요. 실제로 비공식 조직이 뭐라 그래야 되나,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려면 정말 자율적으로 움직여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장이 안 되면은 이게 이제 비공식 조직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병원 조직의 운영 형태 보면은 뭐 라인 조직부터 해서 쭉 나와요. 그래서 병원장, 부원장 뭐 이렇게 쭉 라인이죠. 한 개 선으로서 이렇게 보통 작은 병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일단 조직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병원장이 있고 부원장이 있고 총무, 원무, 진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운영을 한다라든지. 자, 그다음에 수직 수평 조직이라 그래갖고 병원장이 있고 기존에 있었던 관리부장이나 진료부장이나 간호부장이나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는 부장들이 존재를 하고 그 밑에 내과, 외과, 뭐 응급실, 중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제 수평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자,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병원 전반적인 어떠한 한 경영에 관련된 걸 손을 대는 거거든요. 뭐 제 위원회라든지 이거는 뭐 뭘 말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밑에에 있는 그 부서하고 병원장 사이에서 무엇인가 컨트롤하는 부서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를 라인 스텝 부서라고 그러고, 작은 병원은 이런 라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조금 그나마 큰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매트릭스 조직을 갖는 경우가 많죠. 자, 요게 이제 기본 큰 병원들이 보통 이런 매트릭스 조직을 갖는데, 요게 라인 조직하고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은, 자, 라인 조직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에서 쭉 내가 병원 부원장에서 쭉 이렇게 계층별로 해서 쭉 밑에서 나눠지면은, 매트릭스 조직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ABC 그래서 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죠. 공식 조직으로 전환할 경우 나타나는 조직으로 전통적인 조직 원리를 무시하고 행렬식 조직, 대규모 병원 조직이 전형적인 매트릭스 조직이야. 무슨 얘기냐? 옛날처럼 수직 단계로 쭉쭉쭉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프로젝트 단위로 만들어지는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떠한 특수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갑자기 확 만들어졌다가 해체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 조직의 장점과 프로젝트 조직의 장점을 모두 포용하는 강점이 있다라는데, 단순히 얘기해서 여기 조금 이상하게 써놨는데, 매트릭스 조직은 병원은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병원장이 있으면은 그 밑에 이렇게 커다란 걸로 그냥 퉁퉁퉁 하는 거예요. 막 중간에 뭐가 끼지가 않고 병원장이 있고 그 밑에 분업화되어 있는 부서로 그냥 쭉 쪼개져 갖고 그 덩어리로 이렇게 운영되는 이런 거를 뭐 이제 보통 매트릭스 조직이다. 그러니까 병원은 보통 이렇게 운영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대형 병원들 경우에요. 자, 그리고 병원 조직의 기능, 그래서 병원의 기능, 그래서 진단치료, 교육훈련, 연구, 지역사회에 대한 공중보건, 이건 우리 많이 했었죠. 자, 조직 단위에서 진료부서, 다시 등장하지만 의사들이 모인 거, 간호부서, 간호사, 약제부서, 약사들. 근데 약제부서는 뭐 따로 하지 않고 지원부서에 집어넣기도 하고, 혹은 그냥 약제부서라고 띄워놓기도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진료지원부서라 그래갖고, 무슨, 그, 임상병리과라든지 뭐 그런 데들 있죠. 방사선과라든지 뭐 이런 쪽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행정 및 관리부서 등 뭐 이런 식으로 조직 단위가 되어 있는 게가 있고, 뭐 되어 있더라. 뭐 이사의 병원장은 됐고요. 다 끝났네 벌써.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그 조직 이론까지 쭉 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그 조직 이론은 제가 뺐어요. 뺐었고, 진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위주로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머릿속에 꼭 넣고 가야 할 것들은 뭐냐 그러면은, 조직 다시 이렇게 보면은 조직의 어떠한 특성 있죠. 두 번째 정의와 특성, 요건 잘 알아두시고요. 요거 조직유의 에치온이 이런 것들 넘어갔잖아요. 안 한 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분업과 전문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조정통합이 뭔지 오늘의 핵심입니다.
뭐 이렇게 했었고, 통솔범위라든지 명령통일 이런 거 좀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고전적 조직 이론은 4 넘어갔어요. 지금 할 필요 없고요. 그런 다음에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이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병원 조직을 할 때 뭐 수직 이러는데, 요즘 대형 병원들은 보통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장이 중심이 돼서 각각의 어떤 덩어리별로 만들어져 있는 부서로 움직인다. 그래서 잘 보시면 진료부에서 이렇게 내과, 외과 쭉 되어 있고, 수련교육부라고 해서 이제 교육시키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레지던트라든지 인턴들 교육시키는 부서를 따로 해놓죠. 왜냐하면 레전트 인턴은 상관없다. 뭐 이런 수련교육부가, 병원은 교육 기능이 있으니까. 네, 진료지원부에서 간호, 약제. 근데 보통 간호과는 간호부서로 떼어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진료지원부서로 넣지 않고 임상병리, 의무기록, 영양실 뭐 이렇게 지원하는 팀들, 그리고 행정부에서 총무, 원무, 격리, 관리 해서 이렇게 행정부로 나눠놓는, 이렇게 보통 운영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가보시면, 병원에 이제 취업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진료부서의 힘이 가장 세겠죠. 가장 강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부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진료부서는 의사 단위별로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원이 되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과라고 사람이 막 20-30명씩 있는 게 아니야. 내과에는 내과 한 명이에요. 내과 과장. 그 밑에 뭐 아니면 내과에서도 각 그 전문 분야로 쪼개져 있죠. 뭐 신장내과에 뭐 3명, 무슨 호흡기 내과에 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들 사이가 뭐 위아래가 철저하게 뭐 상하관계가 맺어져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예. 반면에 이제 행정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 과장, 계장 이런 식으로 일반 회사처럼 보통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병원이란 조직을 이해할 때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진료부서와 간호부서, 그러니까 의료인이 포함되어 있는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하고는 분명히 좀 다른 모습으로 운영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게 아마 추석에 나갈 영상인 것 같은데,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아마도 녹화 영상으로 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